서론, 몸은 집에, 마음은 아직 회사에. 그 말이 머무는 시간. 이상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은 분명 집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상사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생각을 하고 일하세요. 그 말은 겨우 몇 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동안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표정과 목소리, 사람들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까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더 억울한 것은 상사는 이미 그 일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른바 나쁜 상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금방 털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상처받을까요? 오늘의 탐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상사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순간. 사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상사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의 표정부터 살피고 회의에서 할 말을 미리 걱정하고 퇴근 후에도 그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사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분명 나인데 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분과 변덕에 하루를, 나아가 마음의 결마저 통째로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걸까요? 이것은 직장의 문제이기 전에 삶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말이 내 마음을 점령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사 밑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비난을 먼 곳에 소음처럼 흘려보냅니다. 무모하게 맞서지도 비굴하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뇌를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왜 그 말이 그토록 오래 남는가? 밀려날까 두려운 마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사가 너무 싫다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사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더 오래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집단 속에서 생존해온 존재입니다. 먼 옛날 부족 사회에서 집단으로부터 밀려난다는 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집단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도록 진화했습니다. 비난, 무시, 거절이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무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경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편도체, 진화가 남긴 경보장치. 우리 뇌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장치로 오랜 진화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수렵 채취 시대에 맹수를 만나면 편도체가 즉각 경보를 울려 몸을 싸우거나 도망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장치가 현대의 위협과 원시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을 때 편도체는 그것을 맹수의 습격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몸이 이미 생존 모드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실제 상처보다 상상 속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한마디는 끝났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되돌려 재생합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상사의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래된 경보장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은 2000년 전 한 노예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2부, 노예와 황제가 도달한 같은 결론. 다리는 부러뜨려도 의지는 부러뜨릴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가혹한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훗날 스토아 철학의 거장이 된 에픽테토스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다리를 뒤틀었습니다.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할 고통 속에서도 에픽테토스는 비명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인님은 나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나의 의지까지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모은 담론에서 이 통찰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적습니다. 나의 생각, 판단, 태도, 반응. 오직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은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많은 고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황제도 사람 때문에 괴로웠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황제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과 배신을 겪었고 무능한 관리들과 일해야 했으며 끊임없는 비난과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와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신분의 끝과 끝에서 똑같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도 합니다. 오늘 나는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폭풍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법입니다. 상사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붙잡아 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쁜 상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회사에 남겨둔 채 그 무거운 그림자를 집으로, 식탁으로, 심지어 잠자리까지 데려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를 이제 내 마음 밖으로 온전히 퇴근시켜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지혜는 이 질문을 어떻게 파고들었을까요? 3부 상사의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한비자, 권력자의 근원적인 불안. 상사들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모든 상황을 강박적으로 통제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이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동양의 제왕학 사상가 한비자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한비자에서 권력을 쥔 자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대해진 불안과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들은 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자신의 무능이 들통나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사가 쏟아내는 과도한 히스테리와 비합리적인 통제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강한 모습을 연기하는 한 인간의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거친 행동 뒤에 숨은 불안의 민낯을 꿰뚫어 봅니다. 그 순간 공포의 대상이었던 상사는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할 심리적 약자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융,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법.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당하기 힘든 불안을 타인에게 덮어씌워 비난하는 심리적 기제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상사의 폭언 중 상당수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상사 본인이 위에서 받는 압박, 자신의 자질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오물을 만만한 부하 직원에게 투영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풍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괴로움을 밖으로 배설하는 독백일 수 있습니다. 그 연극의 일부가 되어 함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비자가 2300년 전 권력자의 불안을 꿰뚫어 보았듯 현대 심리학은 그것이 투사라는 이름의 작동 원리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빈배에는 화내지 않는다. 비슷한 통찰을 중국의 사상가 장자도 남겼습니다. 그는 빈배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강을 건너는데 빈배 하나가 떠내려와
내 배에 부딪혔다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우리는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같은 충돌인데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은 부딪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날 선말도 어쩌면 그저 떠내려온 빈 배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불안과 미성 속에서 나온 것이지 나라는 사람의 본질과는 무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덩그러니 떠내려온 빈 배로 바라볼 때 마음에 고여있던 무게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가벼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부, 마음에 여백을 두는 사람들. 이덕무, 여백이 있으면 머물지 못한다. 타인의 무례함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는 서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서출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평생 정갈하고 단단한 영혼을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성귤당에서 쓴 성귤당 논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귀를 씻고 들을 뿐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방이 비어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내버려 두듯 내 마음에 여백이 있으면 어떤 거친 말도 머물지 못하고 지나간다. 이덕무는 세상이 던지는 화살을 맞받아치거나 피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넓은 여백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둔 빈방에 바람이 들어왔다가 흔적 없이 빠져나가듯 거친 말들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닻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의 크기를 키워버린 것입니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나가며 마음의 여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한 승리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이러한 태도를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리모컨을 넘기지 않는다. 현대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디태치먼트, 곧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흔들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춥니다. 부당한 언사가 날아올 때 감정 섞인 변명 대신 냉정한 어조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응대합니다. 이 짧은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진흙을 던졌는데 벽에 달라붙지 않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의 감정을 받아내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나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서만 아껴두는 선택입니다. 5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기술.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절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사가 그렇게 밖에 일을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나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관점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감정을 느끼되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다. 심리학에는 감정 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혼났을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대신 지금 나는 속상하다, 지금 나는 긴장하고 있다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슴도치의 거리.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려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그들이 찾은 해법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면에 스스로의 온기를 지닌 사람은 타인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쁜 상사를 대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하거나 왜 미움받는지 이유를 찾으려 애쓰며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것은 고슴도치의 품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조직 도속 역할이라는 가면. 이 적당한 거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원증이나 직함을 일종의 가면, 페르소나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상사가 던지는 비난은 존재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직 도속, 대리, 과장이라는 역할의 가면을 향해 던지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퇴근하는 순간 그 가면을 벗어두고 직장에서의 역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낮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밤과 주말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의 무례를 참아주고 계속 양보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모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론,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다.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폭풍이 불면 단단한 바위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가장 단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연한 것입니다. 자연은 오래전부터 그 진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휘어집니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회복력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이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상사에게 나를 평가할 권리까지 넘겨주었기 때문에 힘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사는 조직에서 내 업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500년 전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명석하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 사람의 주관과 편견일 뿐 나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을 다시 나 자신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오늘의 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에 남도록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상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붙잡아 둘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사의 분노는 종종 그 자신의 불안이 투사된 것일 뿐 나를 향한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셋째, 타인의 말은 의견일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덕무의 여백처럼 마음에 빈 공간을 두고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거친 말은 머물 곳을 잃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다섯째,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 모든 밤을 버텨낸 당신에게 매일 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잠 못 이루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향해 조용히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깊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생의 가장 큰 배움 역시 사람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는 것처럼 상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근은 몸이 하는 일이지만 마음의 퇴근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흔들 수는 있어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만 삶은 여전히 묻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저마다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 당신은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들은 지혜는 스쳐 지나가지만 다시 들을수록 생각이 되고 마침내 삶이 됩니다. 이해는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듭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